뚱주TV의 뚱주입니다. 라리가 7라운드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가 정면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드리드 더비가 펼쳐졌습니다. 이 경기가 펼쳐지기 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분위기가 좋다고 말하긴 어렵죠. 1라운드 에스파뇰전부터 역전패를 당하더니 6라운드까지 승리는 2승밖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특히 비아레알전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그 다음 펼쳐진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0대2로 패배하면서 흐름을 이어나가지 못했죠. 다행스러운 점은 바로 6라운드 라요전에서 훌리안 알바레스가 해트트릭을 하면서 3대2로 어렵게 승리를 거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메트로폴리타노에서 마드리드 더비가 펼쳐졌잖아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최근 강한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모습을 재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됐죠. 하지만 상대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올 시즌 전승을 달리고 있었어요. 라리가 6라운드까지 6전 전승, 여기다가 마르세유하고의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승리를 거뒀죠.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승승장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 전 예상은 레알 마드리드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저 역시도 레알 마드리드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경기력 때문이거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여름에 대거 선수를 영입하면서 아직까지 조직력에 문제가 있었고 훌리안 알바레스가 파괴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수비력에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특히 측면 수비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 쪽에서는 딘 하이선이 중심을 잡았고 중앙 쪽 미드필더 라인에서 아르다 귤러가 제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공격은 음바페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음바페는 7골을 넣으면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리고 경기가 펼쳐졌을 때 역시나 저는 펠레 송펠레였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5대2 대승을 거뒀어요. 보는 내내 놀랐습니다. 물론 전반전에 2대2로 끝났을 때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생겼어요. 공중볼 처리가 너무나 미숙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여기다 측면 쪽에서 상대에게 크로스를 너무나 쉽게 허용한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레알 마드리드가 무너졌을 때는 이거 생각보다 수비가 좀 심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매우 잘했죠. 공중볼 다툼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서 느노르망이라든가 셀로트가 골을 넣기도 했고, 그리고 데드볼 상황에서 훌리안 알바레스가 2골이나 넣었어요. 페널티킥으로 프리킥으로 연속골을 넣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리즈만이 얼마 만에 골을 넣은 거야. 2월 1일 마요르카전에서 골을 넣은 다음에 한동안 골을 못 넣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골을 넣으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속으로 199번째 골을 넣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즈만 한 골만 넣으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속으로 200골을 넣게 되는 거죠. 여하튼 훌리안 알바레스가 살아났다는 게 희소식이긴 희소식이고, 공격 쪽에서 다양한 선수가 골을 넣었다는 것도 역시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굉장히 잘한 경기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레알 마드리드가 무너졌다는 거, 이건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수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렛츠 고! 먼저 경기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리가 7라운드에서 마드리드 더비가 펼쳐졌습니다. 이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5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골 넣은 선수가 무려 4명이나 됩니다. 다양한 선수들이 골을 넣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에 수비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쉬움이 컸죠. 일단 선제골을 넣은 쪽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어요. 아들 시메오네가 올리고 느노르망이 헤더로서 선제골 넣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상대가 누굽니까? 레알 마드리드고요. 음바페가 길러의 패스를 빠르게 들어가면서 마무리 지으면서 동점을 기록했고, 그리고 음바페, 비니시우스, 길러로 이어지면서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레알 마드리드가 잡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셀로트가 헤더로서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전반전이 2대2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후반전은 훌리안 알바레스의 쇼였어요. 훌리안 알바레스가 페널티킥 상황에서 성공시키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역전에 성공하고요. 프리킥 상황에서도 훌리안 알바레스가 성공을 시키면서 4대2로 달아납니다. 그리고 교체 투입된 그리즈만이 쐐기골을 넣으면서 5대2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죠. 일단 훌리안 알바레스가 골대도 맞추고 공격 쪽에서 기여도가 높았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공격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셀로트는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역시 귀중한 골을 넣었다는데 의미를 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즈만은 정말 오랜만에 골을 넣었는데 이 골로써 부활의 조짐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경기 끝나고 나서 시메오네 감독이 훌리안 알바레스, 그리즈만, 셀로트를 격렬히 포옹하면서 칭찬하는 모습이 나왔고, 경기 끝난 후 인터뷰에서도 시메오네 감독은 선수들을 극찬을 했습니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무너졌어요. 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공격 쪽에서 음바페, 비니시우스, 귤러의 활약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비 쪽에서 전체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이건 누구 한 명의 부진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수비가 무너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가 단단한 팀이었거든요. 이전까지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전반전에서는 높이에서 힘을 발휘했고 후반전에서는 데드볼에서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것을 레알 마드리드가 제어하지 못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 경기는 점유율을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63%로 앞서 있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37%로 수비 쪽에 집중하면서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근데 XG값 보세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34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0.66입니다. XG값에 비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레알 마드리드도 골은 많이 넣은 거예요. 그런데 XG값 보면은 확실히 득점 기회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레알 마드리드보다 많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슈팅 숫자를 보더라도 13대 6이고요. 유효슈팅 숫자 보면은 7대 2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유효슈팅 2개를 골로 연결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슈팅 숫자가 부족하기도 했어요. 자, 이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최근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리그 6경기 우패 2승 3무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다양한 컵대회 경기에서는 패배를 당하기도 했지만 리그 기준으로는 6경기 우패를 기록하게 됐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최근 2연승을 기록하면서 순위를 쫙 끌어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위권으로 도약을 했다고 보면 되겠고, 레알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 경기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경기에서 올 시즌 첫 패배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소시에다드에게 승리를 거둔다면 1위 자리는 바르셀로나에게 넘어갈 텐데 일단 이 경기 패배가 아쉽긴 하더라도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는 여전히 그 전에 승수를 많이 챙겨놨기 때문에 1위 경쟁을 계속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올 시즌 첫 패배가 너무 귀중한 경기에서 나와서 뼈아프긴 합니다. 아쉽긴 해요.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사비 알론소 감독의 생각은 전체적으로 안 좋았답니다. 나쁜 경기였다. 시작이 좋지 않았고 팀워크도 좋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발전 단계에 있다. 아직까지는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다는 거죠. 완성 단계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강도, 더 나은 대응 방식에 대한 조정이 부족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느꼈다는 거예요. 마드리드 더비 수준의 높은 강도의 경기에서 부족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응 방식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집중한다는 얘기를 했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경기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는 마드리드 더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과도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완성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지금보다는 더 좋은 경기력을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비 알론소 감독은 지금 이 순간 부족하다. 이걸 인지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사비 알론소 감독 좋은 감독이에요. 사실 올 시즌 7전 전승 달리고 있었잖아요. 라리가 6경기, 챔피언스리그 1경기. 그러다가 이렇게 일격을 당할 수는 있어요. 대패를 당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여하튼 일격을 당할 수 있는데 패배에 대해서 우리 팀은 경기력에 문제가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과도기적인 단계다. 완성 단계가 아니다. 완성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지금의 문제점을 분석하겠다. 좋은 자세죠. 네. 이러면 선수들도 더 분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를 돌아보면 공격보다는 수비에서 문제가 있었죠. 공격은 나름대로 힘을 발휘했습니다. 음바페 킬러 연속골 넣었어요. 음바페는 또 골을 넣었습니다. 음바페가 이 경기에서 시즌 8호 골을 넣었거든요. 현재 라리가에서 8골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훌리안 알바레스가 이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면서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총 6골로 음바페를 추격하기 시작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바페가 1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거든요. 음바페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길러가 골을 넣을 때 비니시우스가 도와주는 모습을 봤을 땐 저 비니시우스 계속해서 올라올 거라고 봐요. 비니시우스 지난 경기에선 더 좋은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은 나름대로 힘을 발휘했다. 문제는 수비다. 아니 한 경기에서 5골을 실점했단 말이야? 레알 마드리드가 한 경기에서 5골을 실점한 거는 2025년 1월 스페르코파 바르셀로나전 이후 처음입니다. 그때도 제 기억이 맞으면 바르셀로나가 5대2로 승리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레알 마드리드가 물론 이제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4골을 실점하긴 했지만 5골을 실점한 경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올 시즌에 이전 라리가 6경기에서 실점이 총 3골입니다. 6경기에서 3골 실점했는데 이 경기에서 5골 실점했어요. 이전 6경기 중에 3경기는 무실점이었어요. 그리고 3골 실점한 경기 보더라도 마요르카전, 소시에다드전, 레반테전인데 마요르카전 코너킥 상황에서, 소시에다드전 PK 상황에서, 레반테전 우당탕탕한 상황에서 실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점을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챔피언스 리그까지 포함한다면 마르세유전에서도 한 골을 실점하긴 했지만 여하튼 수비가 크게 흔들리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레알 마드리드 얘기할 때 딘 하이선이라든가 밀리탕에 대해서 칭찬을 더 많이 했어요. 특히 딘 하이선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경기 5골 실점할 때 모습 보면 코너킥 상황에서, 프리킥 상황에서, PK 상황에서, 역습 상황에서 정말 다양하게 실점하거든요. 그리고 전반 내내 상대의 공중볼을 막아내지는 못해요. 공중볼 장악이 안 돼요. 계속해서 위험한 장면이 나왔고 느노르망이라든가 아니면은 셀로트에게 뚝배기로 2방을 얻어맞은 겁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과거에도 모라타라든가 그리즈만이라든가 막 뚝배기로 레알 마드리드의 골문을 연 적은 있어요. 근데 이 경기는 제어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디나이선 선수가 키가 195cm거든요. 근데 공중볼 장악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기다가 시즌 내내 잘하던 까레라스 같은 경우에도 왼쪽에서 돌파를 계속 당했어요. 그리고 밀리탕, 카르발 이 경기에서 부상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비 알론소 감독 입장에서는 수동적인 대처를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디나이선이 이 경기에서 라울 아센시오하고 호흡을 맞추다가 라울 아센시오가 오른쪽으로 돌았을 때 초아메니하고 호흡을 맞추는 장면이 있고 다양하게 발을 맞추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판에는 골을 넣기 위해서 사비 알론소 감독이 3백을 가동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디나이선을 빼면서 3백 형태로 경기에 임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내내 불안했던 건 사실이에요. 수비 상황에서의 집중력, 상황 대처 능력 여러 가지가 다 문제였습니다. 이건 포백, 크루토아 골키퍼, 여기다가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모두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경기예요. 저는 이렇게 무너지는 걸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딘 하이선이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밀리탕도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딘 하이선이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수비 쪽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인마크 해주죠. 공중볼 장악해주죠. 빌드업에 관여해주죠. 그리고 예측해서 먼저 끊어내는 수비도 해주죠. 그런데 이 경기에서는 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경기는 89분 출전해서 패스 성공률 82%, 평소보다는 좀 낮은 것으로 전 기억하고요. 롱패스 성공률은 55%입니다. 헤더 클리어를 5번이나 하긴 했지만 셀로트에게 실점하는 장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죠. 디나이선이 중심을 제대로 못 잡는다는 느낌이 드니까 수비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모습도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에서는 뭐 밀리탕의 부상이라든가 카르발의 부상이라든가 까레라스의 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 맞아요.
그런데 다른 선수들이 부진할 때 디나이선이 리더의 모습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수들 높이를 앞세워서 위에서 찍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전했고 그리고 후반전에는 빠르게 들어간 선수에게 고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경기에서 디나이선은 밀리탕과 선발 출전해서 밀리탕 부상으로 아센시오와 호흡을 맞추다가 결국은 추아메니가 내려올 때 아센시오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추아메니와 호흡을 맞추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나이선은 이 경기 하나 놓고도 파트너가 3명이나 된 거예요. 계속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나이선 입장에서도 쉬운 경기는 아니었지만 좀 아쉬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딘 하이선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수비수 전체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딘 하이선을 얘기하는 건 그래도 딘 하이선이 멱살 잡고 끌고 갔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가장 아쉽다는 거죠. 다른 수비수들도 분발해야 됩니다. 물론 사비 알론소 감독 라이트백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렌트가 부상인데 카르바알도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라이트백으로 기용할 수 있는 선수는 라울 아센시오 또는 발베르데로 보여요. 근데 여기서 라울 아센시오를 오른쪽으로 돌릴 가능성이 저는 더 커 보이거든요. 그러면 중앙 쪽엔 누가 나오느냐? 딘 하이선 파트너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면 밀리탕이 또 부상이니까. 그럼 딘 하이선 파트너로 누굴 세울 수 있느냐? 추아메니, 알라바입니다. 근데 지난 경기 봤을 때는 추아메니가 센터백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카마빈가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수비 쪽의 변화를 피할 수가 없고 그것도 이번 경기에서 수비 불안을 노출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수비 쪽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모로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 쪽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좀 존재하는 건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수들이 다 부진했거든요. 그러면 미드필더들은 어땠는가? 미드필더들은 수비 1차 저지선을 확실하게 구축했는가? 센터백이라든가 측면 수비 커버를 잘 했는가? 그건 또 아니라고 보여요. 주드 벨링엄이 중앙 쪽에 배치가 됐는데 주드 벨링엄이 선발로 출전했거든요. 부상에서 돌아온 다음에 처음으로 선발 출전했는데 사실 주드 벨링엄이 생각보다 오래 뛰었어요. 전 주드 벨링엄을 그 전에 교체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70분 출전해서 슈팅 한 차례, 유효슈팅 없습니다. 패스 성공률 89%, 드리블 성공 없습니다. 태클 6번 했는데 영향력이 예전만큼 좋지 못했어요. 사비 알론소 감독은 훈련 때 너무 잘했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출전을 시켰는데 그만큼의 효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주드 벨링엄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 주드 벨링엄을 선발 출전시킴으로 인해서 4-2-3-1 형태였고 주드 벨링엄이 중앙 쪽으로 들어가니까 길러가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즉 길러는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카르바알이 위로 올라와요. 그 가운데 발베르데는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커버를 하게 되는 거죠. 즉 발베르데도 공격적인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상황이 제한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베르데의 영향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경기에서 90분 출전했는데 슈팅이 없어요. 이 빠따 좋은 애가, 이 중거 슈팅이 좋은 애가 슈팅이 없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92%고 드리블도 한 차례 성공을 했지만은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있었다. 오히려 주드 벨링엄을 오른쪽에 배치해서 발베르데와 호흡을 맞추게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그런 상황에서는 측면에 있는 오른쪽 풀백이 중앙을 좀 커버해줘야 됩니다. 트렌트는 그 역할을 했거든요. 즉 트렌트가 나왔을 때는 중앙 쪽을 커버가 들어가면서 발베르데하고 주드 벨링엄이 오른쪽 측면,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연동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피파 클럽 월드컵 때 오른쪽 공격 루트가 굉장히 위력적인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드 벨링엄은 주드 벨링엄대로 좋지 못했고 발베르데도 발베르데대로 영향력이 좀 떨어진 것 아닌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올 시즌의 발베르데는 영향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사비 알론소 감독의 전술적인 임무인지 아니면 선수 개인의 컨디션 문제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저는 전술적인 임무 때문에 영향을 좀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주드 벨링엄의 컨디션이 100%가 아니었다는 점도 고려를 해볼 만한데 오히려 하던 대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딜러를 중앙 쪽에 배치를 하고 마스탄토 오노를 선발로 출전시켰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이런 건 다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사비 알론소 감독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플랜 A를 짰겠죠. 하지만 미드필더에서도 수비 쪽에서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비가 안 좋았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레알 마드리드 정말 독하긴 했지만 이런 경기가 초반에 한 번 정도는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팀이 전승을 거두면서 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무패의 팀은 있을 수 있지만 전승의 팀은 나오기 어려워요. 리그가 38경기거든요. 오히려 팀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독한 경기 한 차례 빵 얻어맞고 그 다음에 문제점 찾아서 발전시키면 팀은 더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지금 이 순간 수비 쪽에서 부상 선수가 연달아 나온 거는 뼈아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이 순간 마드리드 더비에서 패배하면서 문제점을 다시 파악했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사비 알론소 감독은 다시 한번 팀을 변화시킬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를 꾀할까요? 레알 마드리드는 다시 한번 강인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수비가 단단함을 과시할 수 있을까요?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1패를 당했을 뿐이에요. 레알 마드리드의 앞으로의 행보도 여러분과 함께 또영주TV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게 마지막 영상입니다. 네, 제가 치과 치료를 받느라고 영상은 더 이상 찍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을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